정보적인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실기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모아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출해설 특강들은 전부 다 들어주셔야 돼요. 2020년도에 했던 1회, 2회, 3회, 4회. 2020년도에는 특이하게 실기시험을 4번 봤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회, 2회, 3회 있는데 지금 2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쯤 되면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남았거나 뭐 하루 이틀 남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굉장히 떨리고 그럴 거예요. 조금만 긴장감을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시험 어려웠잖아요. 1회 필기시험도 어려웠고 2회 필기시험도 어려웠고 지난 2021년도 3회 시험도 아주 지옥이었고, 그런 어려운 시험들 여러분들 합격하셨으니까는 실기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자고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까지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옆에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네트워크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해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 같은 기반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멀티홈 라우팅 기능에 의해 무선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통신거리상의 제약을 극복하며 노드들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리지가 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응용 분야로는 긴급구조, 긴급회의, 전쟁터에서의 군사 네트워크 등이 있다. 여기서 토폴리지라는 게 뭐냐면은 형태죠. 어떤 토폴리지냐,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느냐, 성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뭐 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토폴리지가 뭔지, 뭐지 토폴리지가 그냥 형태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전쟁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뭔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KT 통신사도 있는 거고 SK 통신사도 있는 거고, 그럼 또 기지국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지국들 없이 그냥 뭐 전쟁터 거기서 언제 기지국을 만들고 앉아 있어? 응? 다 파괴됐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임시로 세우는 거라. 임시로. 굉장히 생뚱맞은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애드혹 네트워크, 애드훅 영어로 쓰셔도 되고 애드혹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랜 프로토콜 802. 시리즈 있었잖아요. 802.2, 802.3 이런 것들, 802.11 무선 랜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CSMA CD, CSMA CA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과 2에 설명하는 알맞은 답안을 쓰시오. 자, 1번. 사용자 제품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개체이다. 자, 사용자 경험의 약자로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종합적인 만족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저 화면, 사용자 화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개체이다. 내가 네이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개체, UI라고 그랬죠. UI. 그래서 얘는 UI가 되는 거고, 사용자 경험이래요. 사용자 경험. 얘 같은 경우에 UX가 되는 거죠. UX.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UI이고 2번의 정답은 UX가 되는 거야. 그래서 UX,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UI를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UX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거를 UX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자, 그리고 UI 설계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 이번 시험엔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4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관성이 있는 거고, 직관성, 자, 그리고 유효성, 그리고 학습성, 마지막으로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원래 이거 PPT 구성을 할 때 요거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데 저도 맨날 까먹으니까,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만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급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기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아, 여긴 로그인 하는 데네. 여긴 웹툰 보는 데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문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일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메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고, 학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야 돼. 내가 그 UI를 쓸 때 어렵지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거,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하는 걸 보고 유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를 썼으니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범위를 얘기하는데 뭔가 범위를 준다. 파이썬에서 범위를 준다라고 했을 때 끝자리 있잖아요. 끝에. 어디까지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1 해준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포문을 도는데 i에 어떤 값들이 대입되느냐. 처음에 1부터 3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 대입되는 거고 2 대입되는 거예요. 3은 안 돼. 왜? 여기서 -1 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작점이 있고 여기 끝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끝값이라고 해가지고 3이 아니에요. -1이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포문이네, 레인지이네, 여기서 1하고 2만 돌아가겠네.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C 언어 문법하고 똑같잖아요. C 언어 문법에서 우리 시프트 연산자 배웠잖아요. 우측으로 시프트를 한다. 우측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우측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낭떠러지를 밀어 떨어뜨려 버리는겨. 그래서 작게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흥분해가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라. 그래서 A라는 공간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뭐 이진수로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면 크잖아. 근데 언제 이거 2로 나누고 앉아있어. 쫙 해가지고 언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 나중에 시험 나오면은 1, 2, 4, 8, 16, 32, 64.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1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4하고 32하고 더하면은 96이네. 96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이 있으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64 더하기 32 더하기 4 하면은 100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에 0 요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0 요렇게 채워주면은 된다. 그래서 100 같은 경우에는 1100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0100, 1100100이 되는 거야. 1, 2, 4, 4, 8, 16, 32, 64. 32, 64 더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안 지워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진수로 바꿔놨어요. 자, 리절트라는 공간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레인지를 돌리는데 이 i라는 요소에 처음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 1이라는 값이 들어온다. 자, 1이라는 값이 i 값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리절트라는 공간에다가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A에 있는 값을 우시프트 해버린 거예요. 우시프트. i만큼 우시프트를 내버렸어요. 그럼 하나를 뺀 거지. 하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거라. 그럼 얘를 죽여버렸어. 자, 얘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1101010이 되는 거죠. 그쵸? 맨 끝에 거 하나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리절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한대요. 그럼 얘를 10진수로 바꿔야 되겠지. 자, 1, 2, 4, 8, 16,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2하고 16하고 더하면은 48이 되는 거고, 48이 되는 거고, 여기 2를 더하죠. 요 2에 1이 있으니까. 그럼 50이 되는 거라. 그쵸? 그래서 여기서 50이 되는 거고, 50 플러스 1 하니까는 51이 어디로 들어가요? 리절트라는 공간에 5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끼적끼적 올라가겠지. 자,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이제 레인지가 2가 됐잖아요. 자, 2라는 값을 어디에 대입해? i에다가 이렇게 대입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매직이요. 왜 51에다가 더하기를 안 하냐? 얘 지금 보면은 리절트라는 공간에 그냥 대입했잖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a라는 값 바꾸지도 않았어. a에 대입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a는 해가지고 여기다 뭔가를 대입한 거 있나요? 없어. 없으니까 그냥 A라는 공간에는 이 값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100100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걸로 우시프트 해가지고 하나를 밀어가지고 A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A의 는적은 없고 리절트에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값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라. 여기서 A에는 51 넣었으니까 51 들어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 연산해버리면 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A라는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라. 자, 그리고 i에는 이 값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a를 우시프트 해버리게 되는데 두 개만큼 우시프트를 해버리래요. 그럼 두 개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00 뒤에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11, 00, 1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1, 2, 4, 8, 16 요걸 더하는 거라. 자, 16하고 8하고 더하면 24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은 2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5라는 값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25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리절트에다 집어넣는다고. 리절트에 아까 51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25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했다고요. 그러니까 리절트에는 25가 들어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리절트라는 공간에다가 지금 현재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값 25란 말이야. 25 플러스 1 하게 되니까는 최종적으로 리절트에는 26 값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포문을 빠져나왔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게 되니까 포문을 빠져나와가지고 프린트, 리절트에 있는 값 지금 몇이에요? 26이잖아, 26. 그래서 26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6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헷갈리시는 분이 100값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51 값이었잖아. 그러면은 A라는 값에 51 들어가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하신 거지. 근데 A에다가 뭔 값을 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100이라는 A에 100이 들어가 있는 그 이진수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대입을 해야지 바뀌는 거라. A는 1.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지금 A에다가 뭔가 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100이라는 숫자는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 끝났어. 리절트 해가지고 26이라는 걸 출력했어. 그래도 A에는 100 값이 그대로 돼 있다. 왜? 대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 중 클래스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 분배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으로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커맨드, 이터레이터, 옵저버 패턴 등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위에 또 하나 있지. 생성 패턴이 있는 거고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행위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성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그게 생성 패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나 싱글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생성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들어갈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 어댑터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런 것들이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커맨드, 이터레이터, 옵저버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행위 패턴에.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행위 패턴이 되는 거라. 그래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막 지금부터 달달달달 암기를 해가지고 내가 시험장 가서 딱 맞겠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디자인 패턴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고 만약에 개발자 실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몸으로 익혀요. 알아서 경력이 올라가면 경력이 올라갈수록 몸에 익는 거라. 이것들을 굳이 막 디자인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용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을 짤 때 소스 코드를 예쁘게 구성한 거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시험 볼 때 크게 세 가지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왜 자꾸 생성 패턴을 까먹는지 모르겠어. 생성 패턴이 있는 거고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행위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패턴들이 있느냐 그 패턴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시작하기 전에 그냥 보는 겨. 그리고 시작하면은 일단 디자인 패턴 문제부터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개발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조금 안 되는데 2003년도 한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아무튼 아주 뜨거워지기 전에 시작을 했어. 근데 디자인 패턴 책 보긴 했거든요. 자바 디자인 패턴도 보고 에이작스 디자인 패턴도 보고 디자인 패턴 보긴 했는데 이것들을 막 공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무에서 익히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막 이것들을 막 공부하고 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박사가 되겠어.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그냥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거하고 UML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용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UML에서 나올 거는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그 다이어그램들하고 관계, 다이어그램하고 관계,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 안에도 그 안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얘도 실무에서 쓰이는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요 정도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UML 박사가 될 거야. 박사가 돼서 뭐 할 건데? 박사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되려면 이런 거 해야지. 교수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되지 않으시려면 않으신다. 개발자를 하겠다. 그냥 현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험용으로만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행위 패턴. 사실 이 정도로만 출제가 돼도 아주 땡큐인데 세부적인 것들이 가끔가다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서 원자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얘는 그냥 자다가 막 자고 있어. 그러다가 누가 툭 깨우네? 툭 깨우면서 너 원자성이 뭐니?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 실행이 모두 반영되든지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자성이죠. 자, 트랜잭션 4가지 특성이 있어요. ACID 속성 이렇게 있는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ACID 속성, 애시드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A, 어토미시티, 원자성이 되는 거고, 얘는 원자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되는 거고, 컨시스턴시인가? 일관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얘는 독립성 혹은 격리성, 똑같은 말이에요. 독립성, 그리고 격리성. 자, 그리고 D는 듀라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얘는 영속성이 되는 거고, 영속성이 되는 거고. 요거 4가지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A,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관련이 있는 거는 커밋하고 롤백이라는 연산이 있잖아요. 커밋은 데이터베이스에다 반영시켜라. 롤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철회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하고 관련이 있는 게 원자성이 되는 거라. 자,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보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고, 독립성, 격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은 어떤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독립성, 격리성이 되는 거라. 자,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 데이터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게 영속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4가지는 정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커밋하고 롤백하고 관련 있는 거는 원자성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연산의 결과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랜잭션의 특성이 되는 거라.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부분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하여 완전함수적 함수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는 그냥 펜이 나가야 돼. 그리고 아싸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정규화, 개논물부터 봅시다. 개논물. 자,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논리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요런 문제 나와가지고 틀리면은 주소를 써. 내가 그냥 가서 물어뜯을게요. 자, 이 개논물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요구사항 분석해가지고 개념 설계가 나오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죠. 자,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이 ER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림부터 보면 객체 이렇게 그리는 거고, 속성들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객체하고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로 그리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필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실기하고 필기하고 같은 출제 범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ER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리 설계에서는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정규화 작업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주는 과정이 논리 설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는 거지. 왜?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만 수정을 하면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이름이 있어. 여기도 이름이 있어. 여기 이응직이고 이응직이고 이응직이었어.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싹 바꿨네. 여기는 이홍직, 홍직으로 돼 있어. 홍직으로. 그래서 잘못됐어. 흥직으로 바꿨어.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홍직으로 돼 있을 거 아니라. 자, 이런 것들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내가 얘를 삭제시켰는데 얘는 남아있어. 수정을 했는데 뭔가 남아있어. 삽입을 시켰는데 뭔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 이상현상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삽입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삭제 이상이라든지 마지막으로 갱신 이상이라든지 요딴 이상현상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규화시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이상현상을 없애줘야 되는 거라. 만약에 여기 이응직이 하나 있단 말, 이홍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 수정해주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선 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이상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했으면은 이제 물리 설계로 넘어와가지고 얘는 실제로 저장 장치에다 저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장 장치에서 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능에 대해서 무조건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인덱스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파티션을 나눈다든지 또 뭐 있을까?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뷰도 만들고 프로시저도 만들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물리 설계에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씩 그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그것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정규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 정규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게 반정규화이다. 성능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정규화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물리설계에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클러드 매트릭스. 그래서 CRUD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업무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안에 테이블이 되겠죠. 실제로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 테이블하고 연관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업무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예요. 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가입이다. 회원 가입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회원 테이블이 있고 주문 테이블이 있어요. 가입하면은 회원 테이블에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CR 되는 거고 뭐 U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RUD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에 맞춰 가지고 어떤 테이블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물리 설계에서 할 거는 되게 많죠. 파티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목차라고 그랬어요. 목차. 그래서 인덱스는 따로 별도로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원래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인덱스 테이블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힌트라는 게 있어요. 힌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덱스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50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검색을 할 때 야, 요 인덱스를 태우면은 네가 검색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힌트를 주는 거. 뭔가 힌트를 주는 게 힌트라고 한다. 오케이? 힌트도 나올 수 있어. 힌트도.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보고 뭐라고 하냐? 튜닝이라고 하는 거죠. 튜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튜닝이라는 용어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뭐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정규화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자,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이상현상들,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이상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정규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자 그리고 BCNF 자 그리고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자 1차 정규화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2차 정규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3정규형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BC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후보키면서 결정자가 아닌 것들을 제거한다. 후보키면서 결정자가 아닌 것들을 제거한다. 자, 그리고 4정규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다치종속이고 다치종속을 제거하고 5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조인종속을 제거하든 조인종속을 이용하든 똑같은 얘기라서 조인종속이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보통은 실무에서는 3정규형 이상은 수행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3정규형 이상은 수행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5정규형 같은 경우에 조인종속이잖아요. 조인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분해, 분해했고 이걸 다시 합쳐요. 합쳤을 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은지하고 앉아있어. 못한단 말이라.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 이상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이야 뭐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뭐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이 무엇이냐. 그럼 이정규형이다. 바로 나오는데 시험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항목들이 많아. 회원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름도 있는 거고 이응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전화번호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 있다가 취미가 있네? 취미에 뭐가 있어? 난 소주를 좋아하니까 소주도 먹고 등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튜플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한 속성, 취미라는 속성에 모여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값. 이 원자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원자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원자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취미라는 도메인은 원자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 회원에는 아이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유하게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 그 키값이 있어요. 그 키값을 가지고 테이블 하나를 따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취미라는 테이블 하나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잖아.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딴 식으로 분리하는 거. 요걸 보고 도메인이 원자값.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 그래서 얘는 1정규형에 만족을 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이다. 그러면은 요를 잘 피해서 가야 돼. 싹 가. 잘 피해서 가야지. 이게 정리를 안 하니까 또 나름 이런 게 좀 그렇네. 어쨌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키 있잖아요. 키. 우리가 키를 만드는데 키라고 하는 거는 그 테이블에서 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 프라이머리 키를 만드는데 하나는 상관이 없어요.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키를. 키를 그래가지고, 뭐, 학번이 있는 거고, 학번하고, 그리고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과목.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키를 이렇게 만들었다. 속성이 두 개를 가지고 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학번에 특정한 과목 번호를 가진 그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수를. 학번만 가지고는 점수를 모르지.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학번하고 과목하고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점수를 알 수 있단 말이라.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완전함수 종속. 오케이? 근데 이름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자, 이름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건 학번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과목 얘 필요 없잖아. 그죠? 학번만 가지고도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 요렇게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이름하고 학번하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규화라는 게 잘게 쪼개는 과정이니까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 버렸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이정규형에 만족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어쨌든 이정규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정규형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x가 y이고 y가 z이면 그러면 x가 z이지 않니? 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주냐? 얘 같은 경우에는 xy 잘라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yz 잘라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시키게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요 나머지 것들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7급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굳이 여기서 다치종속하고 조인종속 내면 가서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이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키도 나올 수 있어요. 키 같은 경우에는 슈퍼키가 있는 거고 슈퍼키가 있고 자, 그다음에 후보키가 있고 후보키.
그리고 그 기본 키가 있죠. 기본 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체 키 이런 식으로 키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얘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는 키이고, 그리고 그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슈퍼키가 되는 거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거, 이 많은 데이터에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거 붙이지 말아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에 사는 그 주민번호 8003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가진 이응직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잖아. 나한테 기본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민번호만 알면 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최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붙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다 붙여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똑같아요. 기본키도 마찬가지로 유일성하고 최소성, 대체키도 유일성하고 최소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후보키 중에서 가장 키가 될 만한 거, 주민번호, 학번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학번이라는 걸 쓰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라는 것도 후보키가 될 수 있고, 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최소성도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학번이라는 것도 나를 식별할 수 있고 최소성에 만족하니까.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후보키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학번이 기본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꼭 키 종류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대칭키 암호를 쓰시오. 대칭키 암호라고 하는 거는 서로 키가 똑같은 거를 보고 대칭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키의 암호화가 있고, 대칭키 암호화가 있고, 자, 그리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어요.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 암호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 같은 경우에 서로 키가 똑같은 거고, 비대칭키는 서로 키가 틀린 거다. 그래서 공개키하고 개인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쓰이냐? 왜 이렇게 나눠놓냐? 그냥 비대칭키가 더 좋다며. 좋아요. 좋은데 얘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 얘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을 암호화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키 암호화를 시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왜 구분을 시켜놨을까? 요거는 내가 사랑에 맞이하는 영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희가. 응? 내가 있어. 내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영희가 있단 말이에요. 영희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그려주고. 참 사람이 일관성 있게 그림을 못 그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사랑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렸고, 나이가 40이 넘은 지금도 사랑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 참 일관성이 있어. 참 애가 좀 꼴통이지. 제가 꼴통이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영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지를 쓰겠지. 아주 가서 영희야 나 좋아한다 그러면 싫어 이 새끼야 이러면은 얼마나 창피해. 나 뜨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한 27,000장 좀 너무했다. 한 20장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얘를 가지고 비대칭키 암호화로 못한다. 공개키 암호화로 못한다고요. 너무 양이 크기 때문에 그걸 못해. 그러면은 얘를 암호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칭키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지. 내가 아주 제일 나랑 친하다는 친구 김보연이라는 이 친구한테 이걸 맡기려고 그러는데 얘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이건 분명히 보거든. 이거 아무리 나하고 친하다고 해도 분명히 본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암호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영희한테 주는데 키가 같이 전달이 돼야지 영희가 열어보든 말든 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얘한테 전달을 할 때 키도 같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열어보겠지. 키도 있으니까 딱 열어보고 낄낄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의 새끼 낄 이런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키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비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영희가 키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개키, 아무나 볼 수 있는 공개키하고 영희가 갖고 있는 개인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개키를 가지고 얘를 암호화를 못 시키니까 너무 크니까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것들을 암호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요 키는 작잖아요. 요 키는 몇 글자 안 될 거 아니라 그 키를 암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영희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 2개를 내 제일 친한 김보연이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거 보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상태예요. 이거 키를 풀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막 이거 영희의 공개 키로도 풀어보고 지 개인 키로도 풀어보고 지 공개 키로도 풀어보고 내 공개 키로도 풀어보고 아주 별짓을 다 해도 열리질 않는다는 거죠. 이 키를 풀 수 없다라는 거지. 이 키를 풀 수 있는 거는 이 키 1, 2, 3, 4라는 그 번호로 알 수 있는 거는 영희의 개인 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 이럴 때 비대칭 키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 자, 어쨌든 NIST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채택된 레인달 알고리즘을 가리킨다. DES를 대신하여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DES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모를 했어. 그래갖고 거기서 채택된 게 AES 암호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블록 크기는 128비트이고 키 길이는 128, 192, 256비트이다. SPN 구조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얘는 AES가 되는 거죠. AES. 그래서 정답은 AES가 되는 거라. DES도 알아두셔야 돼요. DES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AES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얘는 페이스텔 구조인데 얘는 페이스텔 구조이고 얘는 SPN 구조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페이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암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갖고 얘를 하고 또 돌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반 나눠가지고 암호하고 돌리고 암호하고 돌리고 암호하고 돌리고 이게 그 페이스텔 방식이고 SPN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또한 또 다 암호화시키고 또 다 암호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SPN 구조가 되는 거라.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AES가 되는 거예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가지고 아주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이제 포인터가 아주 그냥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어레이 3이라는 그럼 어레이라는 이런 배열이 생기는 거고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0번지, 1번지, 2번지가 되는 거고 배열의 첨자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100번지이다. 실제로 메모리 주소상에 100번지이다 라고 했을 때는 A라는 거는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S라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그리고 어레이 플러스 0이래요. 어레이 플러스 0. 그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1차원 포인터랑 똑같은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레이에 몇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잖아. 100 플러스 0이래요. 100 플러스 0이 뭐예요? 그게 100이잖아. 100. 자, 100이다. 100, 여기가 100이잖아. 여기가 100. 100의 값에다가, 그러니까 100번지의 값에다가 라는 소리죠. 100번지의 값이면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다? 1을 집어넣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어레이 1에다가, 어레이 1, 0, 1, 이 공간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어레이 플러스 0이래요. 그럼 어레이는 아직 100이니까 100의 값에다가, 그쵸? 100의 값에다가. 거기 뭐 있어요? 100번지 의 값하니까 몇 있어요? 얘는 1 있잖아, 1.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한대요.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1 더하기 2한 3이라는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어레이 1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3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깨알시어너 특강 들으시면 아주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어쨌든 어레이 2에다가 요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어레이의 값이래요. 어레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0번지란 말이에요. 얘는 그냥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00번지의 값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1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여기는 1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3을 하래요. 플러스 3을 하게 되니까 1 더하기 3 해가지고 4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어레이 2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에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 거예요. 포 i는 0이다. 그럼 i 값은 0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0이 3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s는 s 플러스 어레이 i이다. s에는 지금 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어레이 i라고 그랬으니까 i 값 지금 0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 공간에 있는 값을 0 더하기 1 해가지고 썸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1이 되는 거고 자, 1을 가지고 다시 비교. 1이 3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어떻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자, s라는 공간 지금 현재 1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어레이 i래요. i가 지금 몇이야? 1이잖아. 0, 1이란 말이에요. 3 더하기 1하라는 거지. 그럼 3 더하기 1 해가지고 4라는 값을 썸에다가 집어넣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라. i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i 값은 2가 되는 거고 자, 2를 가지고 비교. 2가 3보다 작니? 작잖아. 그죠?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S에 있는 공간의 값하고 요 4라는 값하고 어레이 i다. i 지금 몇이에요? 2잖아. 0, 1, 2라는 거지. 4를 가지고 더해라. 4 더하기 4 해라. 라는 소리죠. 4 더하기 4 해가지고 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4 더하기 4 하면 4가 아니지. 8이지. 어휴. 4 더하기 4는 8이에요. 8. 8이 확실해. 내가 어디서 배웠어. 자,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한단 말이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i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을 가지고 비교. 3이 3보다 작니? 아니. 3보다 작은 거는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은 3하고 같이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문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printf s에 있는 값을 정수 형태로 출력해라. 지금 현재 s에는 몇 들어가 있죠? 8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8이 되는 거예요. 8이. 오케이.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깨알 시험러 특강을 들으셨다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된다. 1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다음 행의 대표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건데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을 바로 참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요? 클래스 2가 있고 클래스 2를 상속받았네. 자, 그리고 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썸이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y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인트 형태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럼 얘 뭐야? 얘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오버라이딩.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딩인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클래스 01. 클래스 01은 부모잖아요. 클래스 01 C1은 뉴 클래스 01이다. 그러면은 부모의 형태로 부모를 만든 거죠. 그럼 자식하고는 0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 나는 아버지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그냥 아버지야, 아버지. 자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아버지 객체가 되는 거야. 그냥 요것만 쓰는 그런 아버지 객체가 되는 게 C1이라는 그런 인스턴스이다. 자, 두 번째 C2. C1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저 C2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2래요. 클래스 2 형태로 클래스 2를 생성을 시켰다. 뉴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클래스 2 형태니까 아버지에 있는 것도 상속을 받는 거지. 근데 아버지에 있는 걸 상속을 받았는데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썸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C1.sum 해가지고 3,2를 했다. 그러면은 C1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형태잖아요. 아버지 형태. 그러니까 아버지에 있는 C1을 보는 거예요. C1의 sum. 그래서 여기에 3하고 2 값을 넘겨가지고 3 더하기 2를 리턴하네요. 5라는 값을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리턴을 할 거예요. 자, C2.sum이라고 그랬어요. C2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버라이딩 시켜버렸잖아. 오버라이딩 시키게 되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메서드를 재정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자식 객체로 가면은 x-y 플러스 슈퍼점썸이라고 그랬어요. 슈퍼점썸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에 있는 썸을 그냥 명시적으로 호출을 한 거라. 그럼 이때는 호출이 되니까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얘가 재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부모에 있는 걸 호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슈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부모에 있는 걸 호출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3하고 2를 가지고 부모에 있는 요 썸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5 값을 리턴 시켰잖아요. 3 더하기 2 해가지고 5라는 값을 여기서 리턴을 시켰을 거고, 그럼 여기에는 5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x에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x에 3 들어왔고 마이너스 y에는 2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3-2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3-2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6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자식이 하게 되면은 여기는 값이 6이 된다. 자, 두 개를 더했어요. 5 더하기 6 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거를 출력하래요. 그래서 1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 자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객체 제한 개념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 아주 그냥 심플하고 알찬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1이 되는 거야.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이블에서 이름이 이씨로 시작하는 사람을 내림차순 정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야, 이제 SQL문을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셀렉트 구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라고 하는 건 뭔가를 가져오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셀렉트 프롬이 되는 거고 셀렉트 프롬.
프롬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모든 값들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땐 곱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정 속성들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 자, 이렇게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뭔가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where라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건을 줄 수 있다. 확장 그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and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 or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것들을 그룹핑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group by라는 게 들어간다. group by 해가지고 어떤 특정 컬럼을 가지고 하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 프로그램 그 SQL문에서 대소문자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 걸로나 쓰셔도 돼. 대문자, 소문자든 그룹바이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다 소문자로 쓰셔도 되는 거고 다 대문자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룹바이에서 또 뭔가 조건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해빙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룹핑된 구조에선 집계함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sum, 뭔가 더하는 sum이라든지 avg는 이제 그 평균 내는 거. 자,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min이라는 거 쓸 수 있고, 최대값을 구하는 max라는 거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개수를 구할 수 있는 count라는 거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정 컬럼들의 썸을 가지고 오겠다. 어떤 특정 컬럼들의 AVG를 가져오겠다. 이딴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졌잖아요. 테이블이 만들어졌단 말이라 이것들을 정렬시켜가지고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구조는 오더 바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더 바이. 그래서 어떤 특정 컬럼을 가지고 ASC를 할 건지 DESC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이고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다. 자,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다음 테이블에서 이름이 EC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로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얘가 이제 뭐 학생 테이블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작년에 복원했던 거라서. 자, 어쨌든 select 한 다음에 그 EC로 시작하는 사람들 뭐 다 갖고 올게요. 다 이렇게 갖고 올 거고 from 하는 거고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다.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EC로 시작하는 사람들 EC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like 연산자 쓰라는 거지. like 연산자하고 쓸 수 있는 와일드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라는 와일드카드하고 언더바라는 와일드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걸 보고 % 와일드라고 하는 거고 언더바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한 글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언더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EC로 시작하면서 한 글자인 사람이라. 그리고 이 언더바 요거는 EC로 시작하면서 뒤에 두 글자 아무거나 두 글자 이응직, 이경직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 했어요. 이건 뭐냐? EC로 시작하는 모든 거. 이 길도 되는 거고 이 김도 되는 거고 이 흥직도 되는 거고 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이렇게 긴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 연산을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중간에 이자가 들어간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네 글자여야 되는 거예요. 네 글자이면서 두 번째 이자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썼어. 이렇게. 섞어서도 쓸 수 있으니까 앞에 한 글자 들어가고 중간에 이자 들어가고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EC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 되겠네요. %. 그래서 where 조건을 주는데 뭐가 이름이라는 게 EC로 한다고 했으니까 like 연산자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는 세미콜론 헛다운표 안 쓰셔도 되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 헛다운표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헛다운표 이렇게 해가지고 2%로 한다. 그럼 이 C만 쫙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해가지고 가져오래요? 내림차순 정렬을 하래요. 여기서 한 글자로 틀리면 다 그냥 땡이니까. 이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래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더바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더바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그랬으니까 DESC가 되는 거죠. DESC. 오름차순은 ASC, 내림차순은 DESC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 보면은 select 곱하기 from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조건은 이름 like 이시로 시작한다. 요거 콧다운표예요. 그리고 order by 해가지고 이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한다? DESC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F도 의미가 없는 거고 잘못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콧다운표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셀렉트 구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병행 제어 기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동시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모순성도 생길 수 있고 연쇄복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병행 제어라는 거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 제어는 뭐 화장실 문 잠그고 문 열고 이런 것들을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그 병행 제어 기법, 락킹 기법이죠. 락킹 기법.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락킹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 잠그는 거. 그래서 누군가 그 트랜잭션이 어떤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락킹 기법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병행 제어하는 기법들이 뭐 낙관적 병행 제어 기법도 있고 그림자 페이징 기법도 있고 뭐 다중 버전 병행 제어라는 것도 있고 그 2단계 로킹 규약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그 병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모순성, 연쇄복귀,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것들 참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 아마 제가 요거는 설명을 아마 어딘가 해놨을 거예요. 제가 마무리 특강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로킹 기법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 2, 3에 설명하는 알맞은 답을 쓰시오. 찾아보면 되는 거지. 자,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게 뭘까?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작업들이 모인 경우.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한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 관련된 설명이죠. 응집도 관련된 설명. 그래서 응집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놀던 시절에 그때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모듈의 독립성. 얘는 뜯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집도는 높게 설계해야 되는 거고 결합도는 낮게 설계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응집도예요. 자, 응집도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아요.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기능들이 똘똘 뭉쳐진 상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가 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서 하나의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 출력값을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하고 출력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 모듈 내부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 자, 그리고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뭔가 수행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자,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자,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제 찾아봐야죠. 자,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대.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차적 응집도 아니라고요. 순차적 응집도가 아니라 그건 절차적 응집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1번에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예요. 절차적 응집도. 자, 2번.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작업들이 모인 경우이다. 동일한 입력하고 출력은 통신적 응집도의 통신적 응집도. 그래서 여기는 통신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한 문제와 연관되어 똘똘 뭉쳐있는 상태.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 그래서 1번에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환적, 통신적 똑같아요. 교환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능적 응집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 결합도도 있어요. 자, 결합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테스형 있잖아. 우리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그럴까?
공유랑 내가 닮았대.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그리고 내부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제 영어로도 나와요. 영어로도 나오니까는 영어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과목 평가를 A로 수정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수정하라고 그랬으니까, A로 수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과목 평가가 A이다. 웨어 조건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업데이트 셋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 셋. 그래서 1번에는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셋이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 셋이 되는 거라. 이제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 준 다음에 그냥 써라. 이게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insert into value가 되는 거고, 업데이트 테이블 셋이 되는 거고, 딜리트 프롬이 되는 거고, 딜리트 프롬 웨어 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어쨌든 딜리트 프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셀렉트는 전체적인 구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딜리트 써라, 업데이트 써라, 인서트 써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1과 2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얘는 데이터 교환 방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회선이라는 게 있고, 전용 회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교환 회선이라는 게 있죠. 교환 회선. 그래서 전용 회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집부터 미국까지 선로를 쫙 깐 거지.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지. 어떻게 깔아. 돈이 얼만데. 못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UTP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미국까지 어떻게 깔아. 막 바다로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용 회선이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는 교환 회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환 회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환 회선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 회선은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축적 후 교환 방식이 있어요. 축적 후 교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테레비 같은 거, 야인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실라나? 뭐 야인시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막 돌려가지고 막 전화 받으면은 전화국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 있어. 여기 전화국이야. 여기가 뭐 종로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등등등 많아요. 자, 그럼 내가 막 돌려가지고 전화국에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전화국에서 내 어디로 바꿔드릴까요? 경찰서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 경찰서 라인하고 이렇게 라인하고 내 거 라인하고 이렇게 툭 꽂아버리죠. 그게 이제 회선 교환이 되는 거예요. 회선을 교환해가지고 연결시켜버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이거 언제 하고 앉아있어? 내가 맨날 친구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막 전화국에 전화해가지고, 내 친구 김보연이한테 전화 좀 바꿔주실래요? 큰일 나는겨. 이거 회선 교환은 옛날에 전화기 몇 대 없을 때 그때나 사용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축적 후 교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축적 후 교환 같은 경우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축적 후 교환은 두 가지가 패킷 교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축적 후 교환이 다 지우고. 자,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패킷 교환 같은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보내는 거고, 메시지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게 보내는 건데, 우리는 또 메시지 교환 방식은 쓰지 않아.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을 쓰게 되는 거야. 패킷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이라는 방식이 있고, 데이터그램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가상회선 방식,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상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연결을 확립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TCP 할 때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이게 가상회선 방식이 되는 거고,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UDP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패킷들을 딱 나눈 다음에 그냥 냅다 던지는 거야. 야, 저기 가서 니들이 알아서 조립해. 이렇게 해가지고 냅다 던지는 걸 보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논리적인 연결을 먼저 수행하여 패킷을 주고받는다.
뭔가 연결을 먼저 수행을 한대요. 가상회선 방식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각 전송 패킷을 미리 정해진 경로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냥 냅다 보내는 거예요. 냅다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잘 다시 재조립해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방식이 되는 거죠. 데이터그램 방식. 오케이? 그래서 1번에는 가상회선 방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그램 방식이 되는 거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정보와 학과 정보를 조인하여 결과값을 출력하는 셀렉트문을 완성하시오. 셀렉트 곱하기 from 학생 정보 T1 조인 학과 정보 T2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다가 웨어 조건을 줘도 돼요. 웨어 조건을 줘도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조인 같은 경우엔 on이라는 그 연산자를 쓰게 돼요. on이라는 그런 예약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T1의 학과하고 T2의 학과를 같이 조인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 키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T2도 마찬가지로 학과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엔 1번에는 on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번에는 학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5번에는 1번에는 on, 2번에는 학과가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 where라고 했어요. 뭐 그 where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어. 그럼 where를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주의사항에 써져 있을 거예요. where를 쓰지 말아라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on, 학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특정 시스템 컴포넌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생성된 더미 컴포넌트이다. 자,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 사용하는 임시 모듈이다. 하향식이래요. 하향식에 쓰는 거 뭐야? 스톱이잖아, 스톱. 그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스톱. 오케이? 그래서 스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V 모델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할 거 아니라 개발자가 그러면은 구현을 할 때 여기서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단위 모아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했으니까 그것들 뭔가 인터페이스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시스템에 올려야 될 거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데다가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받아야 되니까 인수 테스트 요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정적 테스트는 소스 코드 내부를 보는 거. 동적 테스트는 뭔가 값을 넣어가지고 출력 값을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하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빅뱅 테스트라는 게 있고 백본 테스트라는 게 있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외우실 겸. 자, 상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 밑에서부터 클러스터 단위로 말아 올리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얘가 임시 모듈 같은 경우엔 드라이버를 쓰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자, 하향식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뭔가 안 만들어졌어. 더미 모듈인 스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거. 그거를 보고 그 백본 테스트라고 한다.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라는 거하고 그리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기능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기능들을 보는 거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가 되는 거라. 자, 인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하는 테스트이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만 하는 테스트가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라. 요 정도는 줄줄줄줄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말고도 테스트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올 수 있죠.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라클도 나오고 그리고 커버리지, 테스트 커버리지 쪽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커버리지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테스트 오라클 뭐죠? 테스트 오라클에 대해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이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참값을 대입하여 비교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고 테스트 오라클에는 네 가지가 또 있잖아요. 참 오라클, 그리고 일관성 검사 오라클, 그리고 휴리스틱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커버리지는 뭐 구문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뭐 변경 커버리지, 조건 변경 커버리지 여러 가지 커버리지들이 있는데 그런 커버리지들도 이 시험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럼 커버리지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화이트 박스 테스트하고 블랙 박스 테스트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미친 척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 전반적으로 테스트는 다 나와. 뭐 살충제 패러독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파레토 법칙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1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막 칼칼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아래 자바 소스 코드에 들어갈 명령어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public static void main 보니까는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체크라는 이런 메서드를 딱 쓴 거라. 근데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클래스 A이다. 그러면은 클래스 A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이름으로 할 거냐? A는 new 해가지고 클래스 A.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지 A.check.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A.chec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오, 얘는 객체도 만들지 않고 그냥 해버렸네? 그냥 일반적으로 C 언어 짜듯이 이렇게 해버렸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올라갈 때 그때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메서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하게 선언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스태틱이 되는 거라.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스태틱이 되는 거예요. 스태틱. 스태틱하게 되면은 그냥 얘가 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여기서 스태틱한 요소들을 그냥 같이 올려버린, 같이 메모리에 있어야지 뭔가를 한다고요. 근데 메모리에 만약에 이게 스태틱이 아니야, 그럼 얘 에러 나요. 왜?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는 메모리상에 올려놓는 거란 말이죠. 근데 메모리에 얘가 없을 때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호출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에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태틱한 메서드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스태틱이 되는 거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바로 나왔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수행하는 구조적 커버리지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 커버리지도 나왔네. 자, 시험 대상의 전체 구문 중에서 테스트 A에 실행된 구문을 측정한다. 두 번째는 시험 대상의 전체 분기 중 테스트 A에 실행된 것을 측정한다. 자, 그리고 모든 조건식의 true, false 중 테스트 A에 실행된 것을 측정한다. 이제 커버리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문 커버리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전체 분기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분기, 그러니까 결정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는 개별 조건식, 모든 조건식, 개별 조건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의 설명이다. 해당 설명의 유형을 쓰시오. 럼바우라는 양반 우리 그 필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제가 그 필기 기출 해설 강의 찍으면서 럼바우, 뭐 부치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럼바우 이 양반이 그 옛날에 그 소프트웨어 격동기에 사셨단 말이에요. 격동기에. 그래서 이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란 말이에요. 격동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능 모델링, 요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면, 처음에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객체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고, 주문도 만들고,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야지 뭔가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객체 모델링 먼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기능 모델링, 요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객체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객체 다이어그램 뭐 비슷하지. 그래서 얘는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기능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면은 얘는 DFD라는 게 나오게 된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자료 흐름도 프로세스들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했다. 뭐야, DFD.
기능 모델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기능 모델링이고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 사이의 제어 흐름, 동작 순서 등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동적인 거. 이거 동적 모델링이 되는 거고.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자, 객체 다이어그램,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객체를 찾고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된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라. 객체가 있어야지 걔가 움직이든 뭐를 하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는 기능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적 모델링, 그리고 얘는 객체 모델링.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럼바우라는 양반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 다른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코드와 요든 방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 부치 방법론도 있는 거고 위륵스 브룩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런 것들 딱딱 찍어서 나오면 아주 그냥 훌륭한 문제 되는 거지. 다음 필기에서 다 까먹거든. 자,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메인부터 보면 리절트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절트에다가 FP 해가지고 2하고 10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2하고 10하고 여기에 2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10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거를 가지고 포문을 돌리는 거라 말 그대로 포문을 돌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아요. 많이 돌려야 돼. 그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I 값은 0이고 I 값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EXP 그러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0부터 9까지 돌아간다는 거죠. I 플러스 하면서. 자, 그리고 그 값 리절트라는 공간에다가 리절트 곱하기 베이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2씩 곱하라는 거예요. 2씩. 그래서 2는 2가 되는 거고 2는 4가 되는 거고 4는 8이 되는 거고 8이 16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번을 곱해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정답은 1024가 나와. 1024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1024 하려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다가 분명히 틀릴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포문만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오늘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나도 뭐지? 그러고 봤더니 보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응? 얘가 없고 포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하고 10하고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값 들어왔고 여기 10값 들어왔단 말이야. i는 0이야. 그죠? i는 0 놓고 i 0은 EXP, 10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야.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베이스야. 리절트엔 지금 1 들어가 있고 베이스엔 2 들어가 있잖아요. 2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라는 값을 리절트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쵸? 그리고 나서 포문에서 끼적끼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중괄호가 이게 없으니까 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리턴 RES를 내버렸어요. 그냥 리턴 시켜버린 거야. 어디로? 나를 노출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값이 넘어가요? 2라는 값이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래서 리절트 2가 들어가가지고 2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중괄호가 여기 없고 여기에 묶여 있을 때 그럼 얘가 하나의 포문 안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한 번 i가 0일 때 한 번 돌고 바로 리턴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2라는 값이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괄호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아주 신박하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괄호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것들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 잡아먹기 문제라서 1024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1년도 2회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소소한 난이도가 될 거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실 건데 이 정도 난이도가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정말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